안녕하세요 여러분, 냇물에 흘러흘러 이현주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레미제라블의 1권의 앞부분 내용을 다뤄보도록 할 겁니다. 이 영상에서는 1. 올바른 사랑, 2. 추락, 3. 1817년에까지 이야기 나눠볼 예정입니다. 1. 올바른 사람은 미리엘 씨에 대한 얘기가 길게 나오게 됩니다. 읽으시면서 도대체 장발장은 언제 나오는 거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이게 바로 빅토르 위고의 레미제라블 구성 방식이에요. 일단 앞부분에 빠르게 사건이 전개되는 것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정보를 차곡차곡 쌓아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1. 올바른 사람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장발장은요, 빵을 하나 훔쳐서 19년 동안 감옥 생활을 하고 나오게 돼요. 그래서 이 사회에 증오의 마음을 갖게 된 상태입니다. 이런 장발장을 미리엘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정신적으로 고양된 상태로 단박에 끌어올리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걸 이해하려면 미리엘 씨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어요. 이것들을 앞에 100여 페이지가 넘는 내용들로 꽉 채우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읽어보시면 납득하시기 쉬우실 겁니다. 미리엘 씨는요, 법관 귀족 가문 사람이었어요. 자, 그런데 1789라고 기억하시면 좋을 프랑스 시민혁명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프랑스 혁명은요, 고등법원 관계 집안 사람들이 공격의 대상이 되거든요. 참두회에서 고등법원 판사들이 1계급과 2계급의 세금을 과세하지 않는 것을 분노한 시민들에 의해서 일어난 혁명이잖아요. 그래서 이 미리엘 씨는 이런 혁명을 피해서 이탈리아로 몸을 피하게 됐었습니다. 돌아왔을 때 사제가 되어 있었다라고 소개가 됩니다. 이후에는 나폴레옹의 눈에 띄어서 디뉴라는 지역의 주교가 되죠. 유럽에는요, 교황이나 사제 그룹이 어떤 한 지역의 정신적인 삶을 돌보는 것이 가장 기초적인 시스템입니다. 그런 시스템 안에서 미리엘 씨는 디뉴의 주교가 되는 것이죠. 미리엘 씨가 주교가 된 이후에 자선병원을 방문을 했는데 자선병원이 주교관보다 작은 거예요. 그래서 고민 없이 주교관과 자선병원을 바꾸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후에 보면 주교급여를 사용하게 되는데 그 사회처가 전부 다 사회를 위해 사용하게 돼요. 그래서 이것을 작가는 빈궁의 금전 출납원이라고 말하게 됩니다. 이 지역 사람들은 이제 미리엘 씨를 굉장히 반갑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별명을 지어주게 되거든요. 비행분이 예하라고 부르게 됩니다. 비행분이는 환영이란 뜻이라고 책에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이 제시가 되는데 숙소가 필요한 사람에게 이름을 묻지 말라는 그런 얘기도 소개가 되고요. 크라바트라고 하는 내용 안에서는 범죄자가 두려워서 가기 어려운 곳에 사람들에게 내가 가지 않을 수 없다 라고 가면서 도둑이나 살인자를 결코 두려워서는 안 돼 라고 말하는 부분도 나옵니다. 이런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보시면 뒷부분 추락 내용에 장발장이 등장했을 때 미리엘 씨가 이 장발장을 환영하는 것을 납득할 수 있게 될 거예요. 이런 디뉴 지역으로 장발장이 나타나게 됩니다. 장발장은 19년 동안 감옥 생활을 했던 사람입니다. 가석방돼서 나오게 되는데 그 얘기는 아직 법에 주목을 받고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노란색 통행권을 들고 와요. 디뉴 지역으로 들어올 때 헌병에게 보여줘서 헌병이 마을 사람들에게 알리게 됩니다. 그래서 장발장은 여관에서 묵지 못하게 돼요. 간신히 지붕이 있는 곳을 찾아 들어갔는데 거기가 개집이었던 겁니다. 개가 짖는 소리에 놀라서 쫓겨나게 돼요. 나는 심지어 개만도 못하구나 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마침 주교관에서는 장발장이 오자 이 미리엘 주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집은 들어오는 사람에게 이름을 묻지 않고 그에게 고통이 있는가 없는가를 물을 뿐이요. 장발장은 여태까지 받아본 적 없는 그런 환대를 받게 되죠. 장발장은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시고 누나하고 7명의 조카들을 다 돌보게 되는 거죠. 빵마저 구할 수 없게 되는 순간이 오게 된 겁니다. 이 어린아이들이 굶게 되는 걸 보고 장발장이 빵을 훔치게 되죠. 이 부분이 우리가 가장 잘 아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결국 이 빵조차 버렸는데 5년 징역형 유죄 선고를 받게 돼요. 탈옥으로 가중형을 받아서 19년을 결국 있게 되는 거죠. 목에 걸린 쇠고리에 나사못을 기둥에 대고 박느라 머리 뒤에서 망치 소리가 쩌렁쩌렁 울리는 동안 그는 울고 있었고 눈물에 목이 메어 말도 못했다. 그는 때때로 단지 이런 말만 할 수 있었다. 나는 파브롤에 가지치는 사람이었다. 그리고는 흐느끼면서 오른손을 올렸다가 조금씩 7번을 내렸는데 그것은 마치 피가 다른 7사람의 머리를 차례로 어루만지는 것 같았으며 그러한 손짓으로 사람들은 그가 저지른 어떤 일이 7명의 어린아이에게 옷을 입히고 먹을 것을 주기 위해서였다는 것을 짐작했다. 장발장은요, 19년의 감옥 생활을 하는 동안 사회에 대한 증오심을 키우게 되죠. 그리고 나서 만난 미리엘 주교입니다. 환대를 받고 나서 저녁에 은식기들을 챙겨서 도망가게 됩니다. 그런데 헌병에게 붙잡혀 오게 되죠. 주교가 일을 하다라는 부분에 나와요. 장발장이 주교에 의해서 다시는 이전의 상태로 돌아갈 수 없는 그런 사건을 겪는 장면이 나옵니다.
나옵니다. 헌병에 의해서 붙잡혀온 장발장에게 미리엘 주교가 왜 은초 때는 가져가지 않았냐고 말하고 줍니다. 그러면서 장발장이 귀에 대고 이렇게 말하죠. 장발장, 나의 형제여, 당신은 이제 악이 아니라 선에 속하는 사람이요, 나는 당신의 영혼을 위하여 값을 치렀소. 나는 당신의 영혼을 암담한 생각과 영벌의 정신에서 끌어내 천주께 바친 거요. 장발장은 자유의 몸으로 풀려나게 돼요. 그런데 마음속에서는 소용돌이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긴 시간 동안 가지고 온 사회에 대한 증오심이 무너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한 사람의 이 한 말에 의해서 자기가 이렇게 흔들리고 있다는 걸 납득하지 못해요. 굴뚝청소부 소년이 지나가게 되죠. 동전 한 입을 가지고 신나서 가게 돼요. 근데 그 돈이 장발장 앞에 떨어지게 됩니다. 그 돈을 밟고 안 줘요. 그러니까 나름의 이 사건은요, 장발장이 미리엘 주교의 그 말에 저항하는 사건이 됩니다. 그래서 이 소년을 울면서 돌려보낸 다음에 깨닫게 되죠. 이제 악의 마음속에 돌아갈 수 없다는 걸 알게 됩니다. 장발장이 그 소년을 찾아가지만 못 찾죠. 그리고 신부를 만나서 자신이 갖고 있던 돈을 주고 가난한 사람에게 주라고 말한 다음에 기도를 하고 다른 삶을 살게 될 것을 깨닫고 사라지게 됩니다. 뒤에 다시 나타날 장발장을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1817년의 앞부분의 문장은요, 루이 18세가 자신의 재위 22년이라고 부르던 해다라고 시작합니다. 1789년 프랑스 시민혁명으로부터 28년 정도가 지난 다음입니다. 자, 그동안 많은 일들이 프랑스에서는 있었습니다. 1789년에 있었던 프랑스 혁명은요, 루이 14세부터 거슬러 올라가서 살펴봐야 합니다. 루이 14세는 태양왕이었죠. 베르사유 궁전을 완성했고 많은 전쟁을 치렀던 사람입니다. 그러는 동안 프랑스의 재정이 아주 많이 악화됩니다. 이런 상태에서 루이 16세가 프랑스 정치를 맡게 되죠. 그런데 이 루이 16세는 악화된 프랑스의 재정을 다시 복구할 수 없게 됐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삼부회를 소집하게 되죠. 삼부회는요, 세계의 계급 대표를 회의에 소집하게 됐다는 겁니다. 세계의 계급은요, 1계급이 성직자 계급입니다. 2계급은 귀족 계급이고요, 3계급이 바로 시민 계급인데 이 당시에 부상했던 자본가로 부르주아 계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삼부회를 베르사유 궁전으로 소집했거든요. 소집한 후에 갑자기 이 3계급을 베르사유 궁전에 들일 수 없게 됐다고 말을 합니다. 사실 이 소집했던 것은 1, 2, 3계급이 각자 재정을 책임진다는 회의를 기대했던 바람이 있었거든요. 소집한 이후에 1계급과 2계급에게 과세를 하지 않는 원칙을 계속 지키기로 한 법안이 나오게 되는 거죠. 1계급과 2계급에게 과세를 하지 않기로 판결한 것에 반발한 이 3계급과 시민들의 저항이 바로 1789년 시민혁명으로 나타나게 됐던 겁니다. 그러고 나서 3계급을 중심으로 국민의회가 형성하게 돼요. 1. 올바른 사람에서 주교가 G라고 하는 국민의회 사람을 만나서 대화를 나누는 장면을 보셨을 거예요. 거기에서 미리엘 주교는 인간적인 갈등을 하면서 몹시 분노에 사로잡히는 대화를 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G를 통해서 국민의회의 입장을 또 여러분들이 읽어보셨을 거예요. 이런 역사적 배경을 바탕으로 G와 미리엘 주교의 대화를 다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이후에 자코뱅당이 형성됩니다. 이 자코뱅당은 국민 여론을 형성하게 되죠. 그리고 이들은 공포정치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 시민들은 공포정치의 피로를 느껴서 이전 왕정이 더 좋았다고 느끼게 되죠. 그래서 다시 왕정복고가 나타나게 돼요. 그 과정에서 루이 18세가 재위 22년이다 라고 말하게 되는 그 해가 바로 1817년이라는 거죠. 근데 이 1817년에 대한 묘사가 1817년에 나와 있어요. 여기 내용을 정리하면 나폴레옹도 이미 사라지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시기는 이미 나폴레옹이 세인트헬레나 섬으로 유배된 이후고요. 루이 18세 시기로 혁명의 시기가 끝났다고 스스로 믿고 있는 그런 시기라고도 소개가 됩니다. 또 하나는 자유주의자들의 열기가 사로잡고 있다라고 말하는데요. 이제 이러한 여러 변화를 겪으면서 사토브리앙이라든지 볼테르라든지 루소 같은 새로운 의식들이 등장하던 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는 산업혁명의 여파로 증기선이 등장하고 퀴비에가 창조론을 바탕으로 한 진화론 이론으로 사람들의 주목을 받던 시기입니다. 이것들을 다 요약해서 보면 산업혁명과 자유주의 사상 그리고 과학의 변화가 이 세를 압도하고 있었던 그런 시대다라고 정리하시면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변화의 시기에 이중의 사중주라고 8명의 인물이 소개가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할 인물이 바로 팡틴이에요. 4명의 남자들과 4명의 여성들이 등장해요. 이 4명의 남성들은요, 다시 자기 사회로 돌아갔을 때 사회에 어떤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 그런 기득권의 영역에 속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는 자기 시기에 소모적인 시기인 거예요. 그렇지만 이 여성들 중에 팡틴은요, 자기 삶에서 자기를 온전히 다
다 바친 그런 시기거든요. 여기에서 이 8명의 모임을 주도하고 있는 톨로미에스가 바로 팡틴의 짝꿍입니다. 그런데 팡틴은 이 톨로미에스에게 모든 걸 주는데 톨로미에스는 이 팡틴이 자신의 한 시절을 그냥 보내는 지나가는 사람이었던 겁니다. 비극적인 결말은요, 마지막 문장에 나와 있습니다. 1시간 후 자기 방에 돌아갔을 때 팡틴은 울었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그는 그녀의 첫사랑이었다. 그녀는 이 톨로미에스에게 남편을 대하듯 몸을 주었고 이 가련한 처녀에게는 어린애 하나가 있었다. 팡틴은 톨로미에스와 보내는 동안 남편이 없이 미혼모로서 어린아이를 키우는 사회적 최약자로 전락하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1권의 앞부분 내용이었어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뒤에 등장인물들의 내용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차곡차곡 쌓아가는 장면들이 조금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어요. 그 부분들을 정보를 찾아가시면서 읽으시면 더 재밌게 읽으실 수 있고요. 제가 보태드리는 이러한 내용들이 여러분의 독서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저는 여기까지 냇물아 흘러 흘러 이현주였습니다.